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문유한 선생님은 그 오티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친 나를 되살리는 능동적 휴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영혼의 기쁨을 되찾는 5가지 기준과 실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의 역설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2020년 전후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고 워라벨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여가의 시간은 증가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빈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평일과 휴일의 여가 시간이 확실하게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웰빙 지수를 보면 글로벌 평균이 61.2점인데 비해서 한국은 51.7점,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많이 주어졌지만 공허감과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났지만 웰빙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 역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요신경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인재가 휴식에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정의합니다. 헝가리의 정신분석학자 샨도르 페렌치가 명명한 개념인데 독일의 함부르크대 볼프강 매닝 교수팀은 16년 동안 34,000명을 추적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고학력자이고 성취지향적인 남성일수록 휴일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과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이러한 과제가 없어질 시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서 불안감을 호소한다 라는 것이 일요신경증의 개념입니다. 저자는 오티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이 아니고 재창조다. 고대 로마인이 정의한 일과 휴식의 관계를 단어에서 살펴보면 이 네고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네그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빼면 이 오티움이 능동적인 쉼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고대 로마인은 그 일이라는 것 자체를 오티움이 아닐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오티움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티움은 영혼의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문과 예술과 배움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은 오티움이 없는 상태로 휴식을 위한 수단이라고 다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쾌락적 행복 대 목적 지향적 행복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바버라 브래드릭슨 교수가 CTRA라는 유전자를 연구했습니다. 단지 쾌락적인 행복만을 추구했을 때 이 CTRA 염증 유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소비, 식욕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이 쾌락적인 행복, 중독적인 행복이라고 본다면 이 오티움이라고 하는 목적지향적 행복에서는 이 CTRA 유전자의 발현이 보호되는 항바이러스 반응이 강화되고 면역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시면 이 행복이라는 글자에 숨겨진 매운맛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좋고 나쁨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이 모 아니면 도인 상태였다가 계속해서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행복의 행 속에는 이 매울 신자가 뼈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한일자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 행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이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과했을 때 얻는 깊은 쾌감이라는 뜻이 이 행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단순 쾌락은 내성이 생기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중독적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 도파미네이션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이 중독은 중독으로 극복하는 것인데 이 극복할 수 있는 중독에는 이 행, 이 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티움을 판별하는 5가지 핵심 기준. 나의 여가는 단순한 플레저인가 아니면 투자인가, 목적지역적인 여가인가를 보면 여기에는 자기 목적성, 일상성, 주도성, 깊이, 긍정적인 연세 이 5가지의 기준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넷플릭스의 정주행이 오티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소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시청하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소비에 불과합니다. 킬링타임에 불과하고 공허함과 피로가 누적되는 반면에 능동적 탐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어떤 영화 감독의 연출 기법을 분석하거나 영화사의 맥락을 연구하고 필모그래피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단지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추천이 아니라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주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추구함으로써 안목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드워드 데스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가져왔는데요. 현대인은 직장에서 부속품처럼 느껴지며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퇴근 후에 나만의 창조, 내가 주도적인 나만의 창조 활동을 통해서 생존 본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에는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이 포함되는데 이 유능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오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존형 인테리어에서 삶의 리모델링으로 현주 씨라는 가명을 썼겠죠. 현주 씨의 이야기였는데 계기는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인테리어를 맡기려고 보니까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돈을 아낄 요량으로 유튜브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참고해서 집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해보다 보니 몰입이 되게 되고 이것을 이웃들과 나누게 보니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몰입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팁들을 주변인들과 나누게 되면서 확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사춘기가 아니라 사추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추기를 건너는 법으로 외부의 시선에서 내면의 경작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 상실 시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명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나 연봉, 자녀의 성취 이런 외부의 시선이 중요했던 반면에 사춘기를 잘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 땀 흘려서 도달하는 자력의 행복, 평화의 경지, 내면의 경작으로 건너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티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과거의 생애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추적하는 것이죠. 불어 시간에만 눈이 빛나던 학생이 40이 넘어서 불어 원서 모임의 리더가 되는 이런 예를 들고 있고 현재를 미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현미경 보듯이 세분화해서 희열을 느끼는 포인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요리 자체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요리를 어떻게 화학적인 배합으로 더 맛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한 새벽 시장에 나가는 것에 자신이 희열을 느끼느냐 아니면 요리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플레이팅 이 각각의
자신이 희열을 느끼는 이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취향이라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유전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질과 취향은 부모와 깊은 뿌리를 공유하는데 이 식물을 사랑하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기질을 물려받아서 농사의 신이 된 교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화가인 아버지를 증오했으나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림 도구들을 물려받아서 붓을 들고 이것들을 그리면서 치유받는 이런 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모님의 취미나 혹은 그들이 억눌렀던 욕망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11가지 테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질이 없어 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거창한 계획 없이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을 보시면 앨런 러스프리저라는 사람이 이 언론인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서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 발라드 1번을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장장 16개월에 걸쳐서 초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숙했지만 나중에 끝날 때는 완주를 할 수 있었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기쁨의 시간들이 이 시간들을 누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유산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책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